첫 번째는 그 전반부는 1시간 반 동안 오늘 원래 예정된 것은 액정 화면 속에 갇힌 자아라는 주제로 해서 그 주제 하나를 다루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준비한 게 꽤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좀 더 이렇게 좀 정보라든지 그 정보의 의미에 대해서 좀 전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나노 테크놀로지까지 좀 이렇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의도하는 바는 다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4차 산업혁명 그리고 그 4차 산업혁명 속에서 인공지능을 비롯한 다양한 우리 기술들을 지금 이렇게 배우고 그 의미를 찾아가고 있는데 그 미래와 연결된 또 현재와 연결된 결코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핵심 기술들만을 이렇게 추려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원래 학습 계획 안에는 나노 테크놀로지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제가 좀 한번 이렇게 넣어봤고요. 앞으로 세상이 이제 어떻게 변해갈 건지 어떤 변화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뭐 핸드폰 다 갖고 계시죠? 제가 늘상 인공지능이다, 뭐 다른 형태의 무슨 뭐 메타버스다 이런 거를 자주 언급을 하고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클래스에서 그 놓치지 말아야 될 화두는 뭐다? 데이터예요, 데이터. 그죠? 데이터. 그쪽으로도 데이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는 기술들 보면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세상에 이런 기술도 있대. 인공지능 이렇게 한대. 로봇이 개발됐대. 생명공학이 엄청나게 발달해서 인공지능이 인간의 단백질 접힘까지 다 분석해내고 뭐 DNA 분석하는 건 옛날 얘기고 심지어는 이제 앞으로는 사람도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로까지 된대.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이런 기술도 있고 저런 기술도 있고 헷갈리는구나. 참 어지럽다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거 없어요. 이 모든 게 데이터다. 데이터다.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고 있는 화두는 데이터다. 키워드는 데이터다. 꼭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데이터다. 거기서부터 고민을 시작하셔야 되고 거기서부터 상상을 하셔야 되고 거기서부터 어떤 문제의식을 느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주제는 지금까지 제가 쭉 뭐 이런 인공지능이 있습니다. 뭐 메타버스가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떠들었고 막 얘기했지만 자칫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스님은 와서 막 지금 현대 첨단 기술 뭐 신나서 막 이렇게 막 좋은 세상 왔다고 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얘기하다 보면. 근데 이제 오늘은 지금까지 그 데이터를 강조하면서 이런 시대가 이제 데이터의 시대, 그러니까 우리 물리 세계, 현상 세계의 데이터 정보들이 모두 다 어떻게 되고 있다? 디지털 정보로 전환되어 가고 있고 우리는 그 한복판에 지금 놓여 있다.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연배님들 같은 우리 보살님들이나 거사님들은 어떤 느낌? 양쪽에 다 걸쳐서 이도저도 아닌 느낌일 수도 있고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간에 했던 내용들과는 좀 결이 다른데 그 결이 다르다는 건 뭐냐 하면 이 현상을 조금은 비판적으로, 조금이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비판적으로 그 데이터를 중시하고 데이터에 쫓기고 또 데이터에 환호하고 또 열광하기도 하고 또 데이터만 있으면 모든 게 될 것 같은 그런 믿음들, 환상들 또는 그게 또 합리적 뭐 근거가 있는지도 모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비판적으로 한번 이 현상들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오시면서 지금까지 핸드폰 몇 번 만지작거리시고 몇 번 들여다보셨나요? 예? 한 번도 안 봤다. 핸드폰 없는 분 빼고. 없는 분 빼고. 없죠. 뭐, 심지어 전화가 왔을 때 받는 거는 그래도, 다행이죠. 근데 그냥 전화도 없고 메시지도 없는데 그냥 뭐 알람 올리거나 그냥 하면 무심코 열어보고 또 무심코 그냥 축축축축 올려보다 보고 뭐 별거 없네 하면서 시간 또 보면 후딱 한 30분 지나 있고 뭐 딱히 뭐 한 것도 없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이런 디지털 데이터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의 어떤 자화상들인데 한번 우리가 봅시다. 어떤 내용들이 우리가 좀 비판적 안목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인지. We're introducing three revolutionary products of this class. 이 영상은 그 돌아가신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라는 회사를 설립해서 수십 년 동안 혁신을 거듭하다가 2006년이었나요? 이 애플을 처음 세상에 내었을 때 프레젠테이션 하는 겁니다. The second is a revolutionary mobile phone. And the third is a breakthrough internet communications device. So, three things: a widescreen iPod with touch controls, a revolutionary mobile phone, and a breakthrough internet communications device. An iPod, a phone, and an internet communicator. An iPod, a phone. Are you getting it? These are not three separate devices. This is one device. And we are calling it iPhone. Today, 저는 뭐 애플한테 돈 받은 거 없고요. 아이폰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뭐 어떤 아주 중요한 인류 문화사에 또 인류 어떤 그런 기술 발달 사이에 아주 획기적인 장면이었고 굉장히 우리가 중요시 되어지면서 다시금 돌이켜 보게 만드는 순간입니다. 사실상 우리 이전에도 우리 뭐가 있었죠? 핸드폰이 있었죠. 그래서 애니콜, 뭐 옛날 막 시티폰 막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한껏 멋을 부렸던 시대가 옛날에 아니죠. 불과 한 뭐 몇 년 됐나? 이 아이폰이 나오기 전까지는 다 그랬죠. 다른 말은 이제 워낙 스마트하기 때문에 일명 스마트폰이라고도 불렸고요. 우리 삼성에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갤럭시 뭐 이런 것들이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뭘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거에 지금 아까 방금 프레젠테이션에서 보셨듯이 그 여러분들 MP3 기억나나요? MP3? MP3 세대잖아요. 그때도 그 음질을 굉장히 압축해서 음질이 고음질이 아니거든요. 그 MP3라는 그 속성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만한 크기 하나에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우리 옛날 테이프 들었을 때는 끼켜봐야 10곡도 안 들어가는데 뭐 20곡, 30곡, 뭐 많으면 뭐 3, 40곡 들어간다 그러니까 되게 놀라웠어요. 그죠? 그래서 막 그 신기했고 주머니에 쏙 들어가고 가볍고 뭐 옛날 우리 삼성 마이너 들고 다닐 시절인데 워크맨 시절인데 얼마나 혁명이면 그 모든 것들 각자 다 놀았던 거죠. 근데 스티브 잡스는 새로운 것을 발명해낸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어떻습니까? MP3하고 여러분들 늘상 필요한 핸드폰하고 또 인터넷이잖아요. 인터넷 사용하는 앉아서 우리 집에서 큰 대형 컴퓨터 갖다 놓고 쓰는 인터넷. 이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아이폰 안에다가 다 때려 넣은 거죠. 그걸 합쳐 놓은 거죠. 통합시키고 결합시켜 놓은 거죠. 어찌 보면 그 중에 우리가 모르는 건 없어요. MP3 이미 사용했었고, 어때요? 전화기는 뭐 이미 옛날부터 사용했고, 또 인터넷은 어떻게 한다? 우리 뭐 노트북이나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다 했으니까 하나도 새로울 건 없는데 그게 내 손 안에 단 하나의 디바이스, 하나의 장치를 갖고 그 세 가지를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마다 손가락만 있으면 할 수 있더라. 그래, 그게 뭐 기술적으로도 대단하지만 문제는 아이폰이 저렇게 나오면서 각 개개인이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접근, 또 그리고 관리,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가 됐든 자기 일정 관리가 됐든 자기의 어떤 정보 검색이 됐든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다? 실시간으로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서나 그러한 활동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디지털 데이터에 정보하려면 딱 자세를 정의하고 노트북을 쫙 편다 이렇게 올려놓는다든가 아니면 집안 그 컴퓨터에다가 의자에 바로 앉아갖고 본다든가 뭐 이런 방식이었지만 지금은 지하철이 됐든 아니면 뭐 친구 만나러 가면서라도 걸어가면서도 심지어는 언제 어디서든지 뭐 인터넷 검색이 됐든 디지털 데이터엔 정보 액세스가 굉장히 혁명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오히려 전화는 어떻습니까? 지금 과거에 우리가 느끼는 전화, 요즘 전화를 다 부담스러워 한다면서요. 특히 대학에서 요즘 MZ 세대들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 게 있어요. 오히려 요 메타버스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텍스팅을 통해서 카톡 주고받는 거, 이게 전화하는 것보다 훨씬, 요즘엔 전화하는 게 굉장히 이게 올드한 걸로 받아들여지고 그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또 굉장히 심지어 신뢰로 되는 일종의 에티켓처럼 돼 있다는 거죠. 놀라운 변화죠.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 핸드폰은 전화하려고 사는 거 아니야? 이런 형태의 전통적 이해에서 지금은 어떻다? 스마트폰은 전화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전화를 뭐 몇 통이나 하는데요. 그건 이제 거의 긴급 전화나 엄마가 전화할 때나 이럴 때나 하지. 그거를 우리 요즘 젊은 세대들은 전화기 용도로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럼 뭘로 쓰느냐? 그런 아날로그 방식의 전화의 문제가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합하는 디지털 데이터를 정보를 이용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그 수단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더라. 그래서 과거에는 전화기, 뭐 셀룰러폰, 뭐 이런 말을 썼지만 지금은 어떻다? 이걸 스마트폰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죠. 워낙 똑똑하다 그래서 뭐 스마트폰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똑똑한 정도가 아니죠. 예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다니시는 고가의 핸드폰들은 뭐 고가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 63년도에 미국 나사에서 아폴로 11호를 달 착륙선을 보내기 위해서 보냈을 때 나사에서 쓰던 컴퓨터 성능의 몇 배가 되는 겁니다. 훨씬 좋은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의 컴퓨터 성능을 여러분들은 주머니에 늘상 갖고 다니면서 어떻다? 좀 철 지나고 모델이 지나면 이제 바꿔버리고 막 이런 정도라는 거죠.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변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기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고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그 안에서 운용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집중을 해보자. 그리고 그 데이터를 내가 스마트폰이라는 그 액정 화면을 들여다보면서 하는 일상 순간순간들이 이게 문제가 없는지, 뭐 디지털 데이터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냥 막 하고 그냥 하루 종일 그 앞에 있는 게 과연 우리한테 이로울 건지 한번 우리가 좀 성찰을 해보자 이거죠. 그런 취지에서 오늘 강의의 제목은 액정 화면에 갇힌 자아라고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여러분 좀 느낌 오시죠? 벌써 제목에서부터.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액정 화면에 갇히지 않고 액정 화면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습니까? 어때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예전 아날로그에 대한 기억들이 있고 추억들이 있으셔서 이런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는 이제 지금 MZ 세대보다는 덜 하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죠. 오장 6부가 아니라 오장 7부라고 얘기할 정도로 핸드폰은 어떻다? 하나의 우리 몸이 돼 있죠. 이미 신체화돼 있는 거예요. 핸드폰은. 그리고 어떻게? 나 역시도 그 핸드폰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건 좀 철학적인 얘기긴 한데 이렇게 인간과 기술 또 우리 신체와 외부의 그런 장비들 간의 관계가 과거의 소박한 형태에서 논쟁에서 앞으로는 아마 굉장히 중요한 인류 전체를 이해하고 인류 전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철학이 될 겁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첫 시간에 포스트 휴머니즘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던 적이 있죠. 포스트 휴머니즘하고 트랜스 휴머니즘을 잠깐 얘기했었거든요. 좀 기억하기 좀 할 수도 있는데 과거에 우리 인간들이 계몽주의,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여러분 학교에 다 배우셨죠. 르네상스는 뭐죠? 인본주의 아닙니까? 인본주의. 인간에 대한 인간 중심주의, 또 인간 본위주의, 인간을 통해서
역사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바뀌었죠. 그 이전에 어땠죠? 당연히 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보다가 르네상스 통해서 인간에 대한 재발견, 인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인간 중심으로 역사를 이렇게 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지나고 현대를 관통하면서 우리는 인문주의, 휴마니테스라는 그 얘기만 들으면 이게 우리 학교에서 배울 때도 좋은 것, 또 꼭 지켜야 되는 것, 우리가 항상 놓지 말아야 될 저 사람 아주 휴머니스트야 하면서 이게 아주 극찬처럼 이해하고 그것도 일정 부분 맞긴 한데 지금 이렇게까지 기술이 발달하는 측면에서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단지 기술만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도 좀 달라지더라는 거죠. 그게 어떻게 달라지냐면 과거에는 인간이 최고다. 그게 굉장히 앞선 사상이었고 인간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사상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러한 방식,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거에 대해서 큰 반감이 생기고 성찰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왜? 아니 인간이라는 게 지금까지 해놓은 게 뭐냐? 환경이나 파괴시키고 또 인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했죠? 식민지 지배하고 그리고 또 어떻죠? 환경 파괴하고 뭐 온갖 나쁘지. 지금 전쟁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는 지금도 백주대낮에 지금도 우리하고 똑같은 문명 국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이제 잔혹한 행위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뭐 눈 뜨고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휴머니즘이 한 발자국도 나가지도 못했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지금도 뭔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과학기술이 발달하니까 내 몸을 어떻게든 과학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핸드폰도 사용해보고 뭘 사용하든 뭘 사용하든 간에 요번에 우리 인공지능을 사용하든 인공지능 칩을 내 머릿속에 박든 하면서 나를 어떻게 한다? 엄청나게 똑똑하게 만들고 엄청나게 잘생기게 만들고 또 엄청나게 아름답게 만들고 그러면서 또 어떻게 엄청나게 오래 사는 이런 인간이 되겠다라는 거죠.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100살도 못 살면서 죽는 인간은 그냥 옛날 고전적인 인간이고 이제는 그런 형태 현대 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그런 인간으로 가보겠다고 하는 게 트랜스 휴머니즘입니다. 그렇게 바꿔가는 거죠. 트랜스 한다는 게 이렇게 넘어가고 전환한다는 의미라서요. 그 트랜스 휴머니즘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늘도 잠깐 얘기하게 될 레이 커즈와일 교수라든지 그 옛날 구글에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이사를 맡고 있죠. 그 레이 커즈, 그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쓴 레이 커즈와일이라든지 닉 볼스트롬이라든지 굉장히 지금 인공지능과 첨단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석학들이 대부분 트랜스 휴머니즘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한술 더 떠서 포스트 휴머니즘을 얘기하는 철학 사조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이렇게 지금 이 인간과 기술의 변화를 담아낼 수 있는 이론 틀로, 이론 철학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포스트 휴머니즘은 어느 정도냐 하면 나는 이제 첨단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니까 몇십 년 안에 무슨 얘기냐면 내 머릿속의 뇌를, 내 머릿속의 기억을 전부 다 기회 있을 때마다 그걸 마인드 업로딩 한다 그러는데 내 마음과 생각을 디지털로 전환을 시켜서 인터넷이라든지 온라인 공간에 따로 저장을 해 두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육체적 죽음을 이해하는 걸 우리 동양에서 이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서양의 철학의 베이스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극단적이긴 한데 그럼 이 사람들은 육체를 버릴 수 있으면 빨리 육체를 벗어나서 내 정신과 몸이 완전히 디지털 데이터로 이렇게 다시 재조합, 재구축돼 갖고 인터넷상에서 영원히 사는 걸 얘기까지 해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죠. 그걸 이제 기술적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는 그런 철학을 얘기하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기술 발전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했고 우리가 이러한 형태의 변화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 우리가 대처해야 될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될지
이런 생각이 많이 변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미 아마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조차도 아마 10년 정도 지나면 10년 안에 분명히 100세 사는 게 그렇게 문제가 안 될 거예요. 분명히. 100세 시대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막연히 무슨 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게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100세 시대를 지금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그건 진짜 재앙일 수 있거든요. 경제적 기반이나 이런 것들도 독립할 수 있는 기반이 없는데 직장에 가서 일할 능력도 없고 지력도 쇠퇴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야 돼. 그 진짜 그때는 그게 또 다른 누구한테는 또 그게 또 지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꼭 좋은 면만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세상은 어쨌든 변하고 있고 그 변화의 중심에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는 여기서 뭐 여러분들 알 만한 데는 많을 거예요. 알파벳이라는 구글을 얘기하죠. 아마존. 또 요즘 이름이 바뀌었지만 과거 페이스북이죠. 요즘 메타라고 바꿨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러한 형태의 중화권 우리 아시아에서는 뭐 알리바바라든지 텐센트 이런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규모가 상상을 초월해요. 전부 다 전 세계 기업 규모 시가총액 10번째 드는 기업입니다. 작년 말에 제가 지난번에 잠깐 표를 보여드렸는데 전 세계에서 1년 동안 가장 가치 있는 기업들을 쭉 리스트를 목록을 뽑아 보니까 1위부터 10위까지가 있는데 그중에 3위인가 4위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기업 아람코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석유를 빼는 데예요. 그 아람코를 제외하고 무려 9개의 기업이 다 뭐였다? 디지털 데이터 기업이었다는 거죠. 현대자동차, 무슨 대우조선, 무슨 조선, 우리한테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들 있잖아요. 돈은 그 사람들의 반의 반이 뭡니까? 100분의 1도 안 돼요. 100분의 1도. 그럼 세상에 어떻게 갑자기 예전에 우리 공장을 세우고 뭐 우리 저기 어디야 현대조선소나 이런 데 가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규모라든지 뭐. 근데 아니 여기서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데 아니 달랑 사무실 하나 갖고 출발했던 저런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이런 데서 우리 현대자동차나 현대조선 뭐 무슨 조선소보다 뭐 100배 이상 몇 배 이상을 본다고 지금 벌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그게 지금 뭐다? 세상이 디지털 데이터의 시대로 대전환하는 시대에 우리가 서 있는데 세상이 지금 그렇게 변해간다는 걸 빨리 포착하고 빨리 가 있는 기업들은 그런 비즈니스들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냥 돈을 뭐 속된 말로 앉아서 벌고 있다. 앉아서 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 플랫폼 얘기할 때 통발이라고 이거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 어르신 뭐 우리 저기 거사님들 좀 알 수도 있는데 옛날에 바닷가나 강가에 저 통발을 전날이나 갖다 놓으면 어떻습니까? 요즘 무슨 예능 같은 데서 저런 거 많이 나오던 것 같은데 저 안에 미끼 갖다 놓으면 다음날 가보면 이런저런 고기나 뭐 별의별 것들이 다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저 뭐 낚시하면서 시간 보낸 것도 아니고 그냥 통발을 넣었을 뿐이에요. 근데 자기들끼리 알아서 앞다투면서 들어와. 근데 앞다투면서 다 잡아가지. 결론은 그냥 툭 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물 꺼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지금 아까 보였던 뭐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메타나 마이크로소프트나 텐센트, 알리바바 이런 기업들이 바로 플랫폼 회사라고 그러는데 이 플랫폼 회사가 하는 본질적인 일이 바로 이 통발을 놓는 것과 같다 이거예요. 통발을 놔서 뭐를 잡고 있죠? 고기 잡고 있나요? 여러분들의 모든 취향, 여러분들의 모든 선호도, 좋아하는 것, 이 올 여름 휴가지에 가려고 하는 곳,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악, 또 패션 스타일 또는 음식 할 것 없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데이터는 어디에 있다? 여러분들이 알아서 가서 거기다가 모아주는 게 뭐죠? 구글이나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특히 카카오톡이나 이런 데 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발적으로 뭐 이 근처에서 가장 뭐 무슨 여기가 뭐죠? 뭐 이쪽 뭐 마포에서 가장 맛있는 짜장면 집은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딱 뜨는 순간 여러분들이 탁 클릭하는 순간 그 하나가 정보가 되고 데이터가 돼 버리는 거죠. 어디에는? 플랫폼에서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데이터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으면 취합이 되고 그게 하나의 비즈니스, 돈이 된다는 거죠. 지난번에 뭐 보여드렸죠? 피자 허식, 도미노 피자 보여드렸죠? 도미노 피자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단순히 피자 가게나 피자나 만드는 그냥 음식 가게, 고작 피자나 만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고작 피자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한다 지금? 우리는 피자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디지털 데이터 기업이라고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근데 그게 뭔 말이냐? 지난번에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 피자의 선호도, 또 배달, 또 만드는 것, 또 모든 것 판매, 배송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어떻게 한다? 디지털 데이터에 기반해서 피자를 만든다. 대학가에서 피자가 많이 주문량이 있을까요? 아니면은 우리 어르신들 있는 요양원이나 이런 데 피자 주문이 많을까요? 당연히 대학가의 젊은 친구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런 형태의 데이터들이, 그건 아주 거친 얘기지만요. 그런 경우에 데이터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다. 엊그제도 보니까 오늘도 뉴스 보니까 무슨 우리 손흥민 선수 축구,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축구, 저도 축구 참 좋아하는데, 밤에 막 해. 영국에서 하는 축구 경기가 우리 방에서 내 핸드폰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거기다 광고를 때리는데, 주방용품, 새로 나온 접시, 새로 나온 이쁜 커피잔, 이런 거 광고하면 그게 먹힐까요? 그거 보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대부분 젊은 남성층이잖아요. 근데 그런 데다가 꼭 쉬는 시간에 광고하는 게 뭐가 돼야 된다? 당연히 남성용 면도기, 그렇죠? 이런 게 돼야지 그 축구의 광고가 제대로 되는 거지. 근데 그러한 형태의 축구는 젊은 20, 30대 혹은 40대 정도의 남성들이 주 시청층이더라라는 그러한 엄청난 데이터들을 확보를 해야지 그런 판단이 가능한 거죠. 그런 게 없으면 생뚱맞게, 어쩌면 우리가 생뚱맞게 나오는 게 대부분 다 그런 경우죠.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사전 시장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참사가 벌어지는 거지. 무슨 축구 경기를 하는데 막 주방용품 하는데 주부들은 그 축구 볼 확률이 아주 적다는 거죠. 아주 적어요. 근데 그걸 알아낼 수 있는 게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MZ 세대들은 그래요. 그 SNS라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카톡 하잖아요. 카톡도 하고 카카오 스토리에 자기 뭐도 올리고 페이스북에도 자기 사진, 여행 갔던 거, 친구 만났던 거, 맛있는 음식 먹었던 거, 좋은 뮤지컬이나 영화 갔던 거 이런 거 다 올린단 말이죠. 그러면 또 친구가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좋아요를 누르잖아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냥 손가락 하나 까딱하면 되니까 좋아요 해주고 서로 또 눌러주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서로 상부상조 하는데, 저렇게 좋아요라는 걸 한번 누를 때마다 어떻게 된다? 아까처럼 여러분들은 그 빅테크 기업이 데이터를 이렇게 통발을 놓고 사냥하는데, 낚시질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이제 넣어주는 거죠. 그게 이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쨌든 사실이 팩트가 그렇다라는 얘기를, 그러한 견해가 있고 그러한 연구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나쁜 것이다 이렇게 오해하면서 처음부터 듣지 마시라는 거지. 예단을 갖고. 그것도 하나의 또 편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우리 핸드폰을 갖고 있잖아요. 삼성폰이나 아이폰이나 갖고 있으면 이렇게 무심결에 우리가 인터넷 검색하든가 무슨 쇼핑을 한다든가 하면서 차르르 올리면서 어떤가요? 자기가 필요한 정보, 데이터를 찾는데 어떤 경우에는 무의미하게도 그냥 올릴 때도 많고, 또 찾을 때도 계속 참 열심히 집중하면서 전체를 앉아서 하긴 하는데 그렇게 저렇게 그런 방식으로 합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이분들이 그게, 여러분들 요즘 소설 파친코 유명하더만요. 파친코. 여러분들 어르신은 다 알잖아요. 파친코가 뭔지 알죠? 그게 좀 우리말로 하면은 이제 그 디지털 그 슬로트 머신이잖아요. 슬로트 머신. 땡기고 막 하는 일본에서들 많이 하는. 근데 그 슬로트 머신이 한번 당기면 쫙 돌아가면서, 저도 예전에 일본에 유학하며 살았었는데 쫙 돌아가면 파친코 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사람, 저게 애기도 아니고 저게 뭐가 재밌지 않은데 와 미어 터져요. 막 그냥 줄 설 정도로. 너무 신기해요. 근데 보면 그거 아주 간단해요. 그냥 알고 보니까 전부 다 그거 맞추는 거래요. 그냥 그 그림들. 그래서 사과면 사과 3열로 맞추고 또 촤르 해서 쫙 올라가다가 또 탁 맞추고. 근데 그게 놀랍게도 그 단순한 게 그 사람의
그 우리 뇌에 그러한 쾌락 중추를 자극을 한대요. 그러한 행위 자체가 그 순간에 그 쾌락 중추를 자극하는데 그게 어떻게 된다? 중독으로 바로 넘어가는 거죠. 도박이 굉장히 그 중독성이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술은 끊는다 그래도 못 끊나 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데 그 촤르르 올라가면서 착착 맞히는 그 기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스마트폰에 대부분 많이 적용이 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시가 추르륵 올리잖아요. 그러다 나고 탁 멈추고 그 행위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트르 올리다가 탁 멈추고 또 자기 거 보고 싶은 거 보고 아이 별거 없네 다시 또 올리고 트르 올라가다가 또 착 멈추고 그 과정이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디지털 데이터도 좋고 다 좋고 한데 우리가 이런 장치들 우리 이러한 형태의 기기들을 사용하면서 뭐 또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순간 우리가 이런 기계에 의해서 우리 5장 7부 중에 하나라 그러는데 이러한 기계 장치에 의해서 우리가 아주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 단순히 도움만 받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찌 보면 암묵적으로 은밀하게 우리가 이런 뭔가 중독성을 갖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신 분 인터넷 웹서핑하면서 저런 시그널 본 사람 있나요? 웹페이지에서? 좀 하신 분들은 아실 건데 저게 어떤 너무 엄숙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진지하게 들을 얘기 아니에요, 이거. 그 뭡니까? 열심히 웹서핑을 하다 보면 저게 나오잖아요. 로봇이 아닌가요? 로봇이 아닙니다. 당신은 로봇인가요? 로봇이 아닙니다를 체크하세요. 딱 해야지 들어가서 회원 가입할 수 있어요. 저걸 왜 저렇게 해놓죠? 저걸 왜 저렇게 할까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누가 와서 눌렀는데 홈페이지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와서 막 누르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 막 누르는 게 뭐예요? 여러분 그 유명한 우리 한국 지난번에 몇 년 전에 누구죠? 도지사가 잡혀갈 정도로 지금 수감 중에 있죠. 대선 기간에 매크로를 돌렸다 하는 말이 매크로 알고리즘이라는 게 자동화된 알고리즘이어서 그게 우리가 일일이 클릭을 안 하더라도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떤 식이냐면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분 댓글 달고 막 지지하고 좋아요 누르지 않더라도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것을 자동으로 좋아요를 막 누르게 만들고 또 특정한 키워드가 나오면 그 사람의 성향, 그 댓글 쓰는 거에 성향을 파악해서 그거에 대해서 싫어요를 누르게끔 만드는 자동으로 사람이 일일이 하는 게 아니고 댓글 사는 사람들이 뭐 어떤 많게는 수십만 명인데 그거 언제 다 뭐 댓글 부대가 있으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댓글 부대도 운영하려고 그러면 돈이 필요하고 또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 필요 없이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댓글 부대 군단을 부대가 아니라 댓글 군단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하는데 그런 일들이 많아지니까 요즘에는 중요한 보안성을 요구하는 웹페이지에는 어지간한 데서는 회원 가입이나 이런 거 하기 전에 저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인간이어야지 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갖고 저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네가 사람이면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누르라 이거죠. 근데 지금 이 순간이 이 현상이 옆에 딱 우리가 직면한 이 현상이 뭐 그냥 무심코 좀 웃기네 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참가방 이거처럼 이건 좀 조크로 나온 거예요. 로봇이 이렇게 또 나는 로봇이 아닙니다 저렇게 사기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건 이제 우스개로 만들어 놓은 영상이긴 한데 이 상황을 풍자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창과 방패처럼 그런 자동화된 자율성 있는 그러한 형태의 웹페이지가 있으면 또 그걸 계속해서 속이려고 하는 또 인공지능이 있을 거고 또 그걸 또 방어하는 인공지능이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에스컬레이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는 점점 하면 그 과정에서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과정에서 인간은 빠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소외되고 배제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그 엄청나게 많은 형태의 연산과 기계와 그 데이터에 대해서 판단을 못 한다니까요. 인공지능이 해주지 않으면. 지난 우리가 딥러닝을 얘기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블랙아웃 현상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알고 보면 다 뜯어보면
다 뜯어보면 아주 간단한 함수에 불과한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 수천 개, 수만 개, 그런 식으로 돌려서 연산을 하게 만들면 인공지능이 왜 어째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인간이 알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두려운 거죠. 예를 들면 지난번에 반복하지만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4승 1패로 졌잖아요. 그런데 이세돌이 그 인공지능이 알파고가 계속 이겼는데 얘가 언제죠? 이세돌이 딱 한 번 이겼어요. 4승 1패 중에서. 그 딱 한 번 한 1승 할 때 알파고가 굉장히 인간이라면 안 둘 수를 딱 둬서 황당했어요, 다들. 지금도 근데 중요한 건 알파고가 그때 왜 그렇게 뒀는지를 몰라요. 그에 대해서 어떤 의미 있는 답변을 누구도 못한다고. 누구도 못한다. 심지어는 그것을 지금 서포트하고 지원하는 구글 딥마인드에서는 허사비스도 그걸 몰라요.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고는 어떻다? 우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인공지능에 비해서 가장 수준이 떨어지는,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가장 높은 빌딩이 한 200층짜리가 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알파고가 운용했던 형태의 알고리즘은 10층 넘을까 말까 하는 수준밖에 안 돼요. 지금 뭐 200층, 300층까지 올라가고 있죠. 지금 알파고 갖고는 얘기 안 합니다. 지금 이런 인공지능 업계에서는 이미. 그게 우리가 2016년도에 알파고가 서울에 오잖아요. 근데 불과 지금 뭐 몇 년 되지도 않았죠. 그래서 알고 보면 이렇게 인공지능이 자율적으로 사람이 일일이 앉아고 웹페이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알아서 온라인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인지 인공지능인지를 식별하고 구별하면서 이제 살아가고, 또 사람은 그에 대항하기 위해서 더 좋은 알고리즘을 또 만들어 또 그렇게 속여보려고 그러고, 그런 과정들이 이제 공방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더 고성능, 그런 것들을 절대 장난치지 못하게 만드는 방어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개발이 되겠죠. 반복적으로 창과 방패처럼. 그 과정에서 디지털 어떤 그 세계의 그 인공지능과 기계의 능력들은 어마어마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반대로 각자 갖고 있는 핸드폰으로 뭐 이렇게 컴퓨터 기기로 여러분이 궁금해서 그 기기를 활용을 하면서 내가 이것을 부린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부린다고 착각하면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그 데이터들은 아까 얘기했던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에 그게 다 수집이 된다는 거죠. 그 수집이 되는데 수집만 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 비즈니스가 안 되죠. 그죠? 이 데이터를 갖고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분류해 놔야 돼요. 쓸모 있는 데이터로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되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을 예측을 해야 돼요. 예측을. 경제는 뭐다? 경제는 인간의 기대죠. 다른 말로 하면. 경제학 얘는 인간의 기대가 경제학입니다. 인간의 기대예요. 돈도 다 인간의 기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신용카드도 만들어졌고, 다 인간의 기대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기업하는 것도 뭐다? 이 사람들이 여기 모여있는 우리 클래스에 우리 이분들이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그 얘기는 뭐냐면 올 휴가 때 어디로 가서 어디서 휴가를 보내고 어느 호텔에 갈 거고, 관광지는 어디 갈 거고, 식당은 어딜 갈 거고, 또 그때 어떤 옷을 입을지에 대해서 가만히 준비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이 클릭해주면 야 공장에 연락해서 하나 갖다 줘라, 이런 방식으로 과거에 비즈니스를 했다 그러면 지금은 그렇게 장사하다가는 뭐 구멍가게는 모르겠지만 장사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휴가철이 다가오기 시작하면 기업에서는 당신이 원래 어디 갈지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정도가 된다는 거죠. 과거에 갔던 이력들, 또 이러한 경우에 다시 또 재방문하는 확률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계산하는 거죠. 또
그리고 작년에 원래 무슨 스승이 날 때 선물을 준비했을 때 그거 구매 이력들이 다 있으면 이 시즌이 되면 또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더 주로 선물하게 되는지 그런 구매 이력들을 데이터로 다 확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뭘 해야 된다? 예측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예측을 하려면 수많은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러면 인공지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 빅테크 기업들은 여러분들을 굉장히 정밀하고 정교하게 들여다봐야 돼요.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가 들어오는 데이터만 잡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패턴을 예측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인공지능은 점점 고도화돼야 되고 굉장한 수준으로 향상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샅샅이 분류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행동은 뭐죠? 뭘 구매하거나 놀러 가거나 누구 만나거나 어떤 차를 이용해서 움직이거나 이 모든 기록들이 데이터로 이용되더라. 그러다 보니까 뭐죠? 알고 보니까 여러분들은 디지털 빅테크 기업의 플랫폼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여러분의 가족보다도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남편이나 아내보다도 심지어 자식보다도 구글이나 네이버가 여러분들의 모든 신상, 여러분들의 모든 취미, 선호도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너무나 정확히 알고 있다. 또 그 정확히 안다는 건 뭐죠? 뭘 좋아하는지 알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몇 퍼센트의 확률로 하면서 그 계산을 잘 해내는 게 인공지능이다. 근데 그게 좋게 들긴 하지만 생각을 잠깐 바꿔보면 이게 마치 뭐와 같다? 우리는 저절로 아까 우리 통발 속에 기어 들어간 물고기들처럼 어떻게 빅테크 기업에 의존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미 그 통발에 들어가 있는, 소위 말해서 좀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일종의 감옥에 스스로 들어간 꼴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렸을 때 그거 알죠? 제레미 벤담 뭐 떠오르세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뭐 공리주의, 뭐 여기까지 다 기억나시죠? 그 제레미 벤담이 우리 한편 굉장히 익숙한 이름인데 외우기가 쉬워서 그런가 봐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생각하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이 파놉티콘 교도소라는 것을 구상을 한 분입니다. 이게 이런 구상에 의해서 처음에 이게 제레미 벤담이 구상을 해본 여러분 이 구상인 대로 하면 어때요? 아무리 큰 교도소 건물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몇만 명의 몇천 명이 되는 죄수들을 다 수용하더라도 그걸 일일이 우리 같은 이런 건물에다가 죄수들을 옆방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일이 다 들여다봐야 되죠.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 중앙에 감시탑을 저렇게 갖다 놓고 간수는 어떻게 합니까? 한번 쑥 둘러보면 되죠. 그죠? 그러면 저희들이 한눈에 다 들어와. 구조가 저렇게 돼 있는 거죠. 구조가. 그러니까 마치 저게 가운데 있는 게 뭐다? 감시탑이지만 발을 바꿔서 하면 그 디지털 빅테크 기업, 또 달리 얘기하자면 인공지능 플랫폼들. 더 구체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구글이나 네이버나 그런 데에서 하는 역할이 저 중앙 감시탑의 역할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얘네들이 한눈에 싹 볼 때 다 포착이 되는 마치 죄수들처럼 우리의 모든 행동이 그런 인공지능에 의해서 전부 다 읽히고 있다. 또 그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분석되고 어떻게 된다? 다시 또 재활용되고 있다. 자, 그림을 좀 바꿔보면 이런 게 어때요? 여러분들 이건 좀 그 다른 이미지이긴 하지만 어때요? 뭔가 유사하죠. CCTV 같은 걸 감시하거나 뭐 질병관리센터나 아니면 경찰 무슨 그 고속도로 뭐 이렇게 통제소나 이런 데서 보면 저 어때요? 저렇게 한눈에 다 파악할 수 있게 수십 대의 모니터를 저렇게 설치해 놓고 최소 인원인 몇 명이서 카메라 이렇게 눈으로 한번 쑥 훑으면 어떻게 되죠? 전국 고속도로 상황을 차량이 막히는지 뚫리는지 또 아니면 그 수배 차량이 어디로 튀는지 어떻게 다 할 수 있죠. 다. 앉아서 다 감시하고 앉아서 다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고 우리가 이 수많은 모니터에서 반짝이면서 비춰지는 각자가
이 하나의 모니터일 수 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페이스북에서 행동 예측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그 경제가 기대라는 것처럼 페이스북도 모든 데이터들을 수만 명이 아니죠. 수억 명이 페이스북에 가입돼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 13억인가요? 정확한 기억 좀 깜빡했네요. 근데 10억이 넘을 거예요. 이번에 메타로 전환하면서 자기네 가입자가 몇 명이다라고 그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상상이 안 가는 숫자죠. 뭐 거의 중국 인구 전체를 다 뭐 넘어도 합해도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페이스북에서 친구들끼리 전 세계 친구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문자 주고받고 사진 교류하고 좋아요 눌러주고 뭐 또는 싫어요도 누르고 하면서 하는 그 모든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행동을 어떻게 다 하고 있다?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쓰는 문자들, 친구랑 나눈 메시지들 다 어떻게 된다? 다 들여다본다는 거죠. 실례로 페이스북에서는 어떤 여고생이 친구랑 나누는 대화 속에서 그 대화의 패턴을 읽어보면 그 친구가 그 뭐 우울증이라 그러나요? 우울성 장애 같은 거를 바로 판단할 수 있대요. 그것만 갖고도 실제로 페이스북이 나쁜 짓도 많이 해서 이렇게 우리 같으면 국정감사, 의회 조사도 많이 받기도 하지만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저런 문자를 반복적으로 몇 번 올리는 애는 반드시 우울증이다. 그래서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그러니까 뭐 극단적 선택하기 임박하기 그 전에 그에 대해서 고지를 해주거나 그리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데 이게 과연 개인의 사생활 침해 아니냐 이런 또 논란도 또 있었고요. 근데 얘네들은 왜 그걸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10억 명이 넘는 전 세계인을 상대로 걔네들이 나누는 모든 문자 메시지들을 전부 다 분류해보고 분석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너무나 많은 데이터와 너무나 많은 샘플이 있으면 그런 행동들에서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이 친구가 우울증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 위험성이 아주 높다, 그렇지 않다, 이 얘기를 얘네들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하는 말은 상상이 아니고 페이스북에서 최근이 아니죠. 한 5년도 더 됐죠. 그런 일들이 있어갖고 뭐 또 그걸 또 조치를 취하게끔 나오는 것 자체가 또 뭐 사생활 침해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미 이 친구들은 그걸 다 알고 있더라.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국의 광군제 혹시 들어보셨나요? 광군제. 요즘엔 언론에서 저 광군제에 대해서 좀 많이 다루고 있어서 아시는 분은 아실 수도 있는데 모르는 분을 위해서 우리 11월 11일은 우리나라에서 빼빼로데이라면서요. 그럼 뭐 그걸 왜 모르겠어요. 어쨌든 빼빼로데이인데 중국에서는 재미있게 광군제라는 걸 합니다. 광군제라고 해서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이날은 딱 하루에 그 여러분 유명한 그 마윈, 지금 물러났지만 마윈 회장이 그 당시에 알리바바를 이렇게 경영을 할 때 광군제 딱 하루 동안에 엄청나게 할인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거예요. 딱 그날 하루만. 그러면 중국 전역에 있는 13억이 넘는 인구들이 인터넷이나 또는 핸드폰을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뭔가 살 거 있으면 1년에 뭔가 사게끔 1년 중에 우리 집에 뭐 텔레비 바꿔야겠다, 아니면 뭐 바꿔야겠다 하면 언제를 노릴까요? 이왕이면 좀 참았다가 광군제 때 다 몰아넣는 거죠. 그때 딱 하루, 처음에 재작년인가 딱 하루 광군제 수입이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인 것 같아요? 아무거나 말해보세요. 얼마일까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딱 하루 광군제라는 저 쇼핑 할인 행사를 했어요. 알리바바라는 사이트에서. 얼마를 벌었을까요? 하루에. 200조요? 통이 크시네. 200조면 우리 뭐 국가 예산 얼마 안 되는구나. 어쨌든 한 4조를 벌었답니다. 4조. 하룻밤 사이에. 매출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량이 단 하루에 매출이 올려집니다. 그 더 놀라운 거는 뭐냐면 요즘 여러분들 쿠팡이나 뭐 새벽 배송하는 것처럼 놀랍게도 저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건 좋아. 구매 딱 버튼 눌렀어. 그럼 더 그거까지 좋은데 저 배송은 어떻게 할 건데? 실제로 배송이 10억 건이 넘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건데요? 그걸 어떻게 감당해? 뭐 한 달, 두 달, 한 1년 기다려야 오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구조가. 사람이 한꺼번에 몰리면.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한다? 마윈이 얘기하기를 다음 날 또는 다다음 날 아니면 또 정해진 기간 내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놀랍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어떻게? 중국은 우리가 알는 그렇게 물류가 그렇게 대단한가? 뭐 잘 되는 데는 잘 되겠지만 땅덩어리가 워낙 크다 보니까 교고지도 있을 수 있고 힘든 일일 텐데 그게 가능한가라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한 이유가 가능하답니다. 그 어떻게 가능해지느냐? 딱 작년까지 광군제의 그 모든 개개인에 대한 데이터들은 알리바바에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군제가 다가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각 성, 각 지방 현이나 이런 데에 어떻게 미리 거기 물류창고에다가 미리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재고를. 근데 재고를 뭐 예를 들어서 광군제 때 10대 팔릴 건데 무슨 50대씩 재고를 갖다 쌓아 놓습니까? 안 그래요. 10대 팔릴 거 알고 10대만 갖다 놓는 거의 수준인 거죠. 예를 들자면.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예측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그 간단하죠.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것처럼 알리바바라는 거대한 형태의 회원을 가입하고 있는 우리 같은 무슨 뭐 쿠팡이 11번가니 뭐 이런 데 가입하는 것처럼 그렇게 거대한 쇼핑 온라인 회사인데 자기네가 빅데이터를 돌리고 빅데이터를 알고 있고 소비자들의 성향을 알고 있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한 10년 전까지 구매 이력들을 쫙 갖고 있기 때문에 구매력을 가진 상하이나 또는 못 사는 동네나 또 베이징에서나 이게 다 성마다 또 그 편차가 다를 거 아니에요. 뭐 상하이에서는 뭐 더 비싼 고가의 전자장비들을 많이 선호한다 그러면 다른 데서는 뭐 의류나 이런 정도를 선호하는 이런 것들이 다 데이터에서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알리바바에서는 어떻게 한다? 미리 몇 달 전에 이미 다 모든 게 대기해 있는 거예요. 재고 창고에다 갖다 놓고 모든 물류 배송하는 것들을 그랬다가 어떻게 하죠? 그냥 버튼만 구매 확정 누르는 순간 바로 갖다 주는 거죠. 바로 옆에서 갖다 주는데 무슨 뭐 다음 날 배송, 뭐 이틀 뒤 배송 이게 뭐 어렵겠어요? 어디 멀리서 무슨 수천 킬로 뒤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광군제를 들여다보면 그 빅데이터의 중요성 또 그리고 우리가 행동 예측에 대해서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몇 번의 알람 받습니까? 여러분들 가입돼 있는 뭐 카톡도 뭐 계속 카톡 하고 뭐 별의별 의도하지 않았는데 가입된 데서 뭐 엉뚱한 알람들 자꾸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서 또 집중을 방해하기도 하고. 근데 더 재밌는 것은 자발적으로 이런 SNS 뭐 우리 요즘엔 메타로 바뀌었겠지만 메타 무슨 뭐 네이버, 라인, 또 우리 카톡 뭐 이런 거 하면서 수시로 이제 그런 것들이 울리게 되죠. 뭐 까톡 하면서 계속 울리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집중력 장애라든지 또 아니면 그런 데서 오는 아까 똑같은 형태의 또 다른 중독성 어떤 그런 장애들에 많이 시달리게 되더라고요. 해서 단순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알람을 다 제어창에서 못 울리게 만들어 보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거나 또는 귀찮다 하면서도 부지불식간에 그 SNS를 못 끊는 경우 있잖아요. SNS도 그것도 못 끊는다 그래요. 쉽지 않다고 그래요, 진짜로. 그 어떤 SNS를 탈퇴한다는 것은 거의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MZ 세대들은 거의 사회적 죽음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뭐 일종의 임사체험 같은 거, 임사체험. 그 뭐야? 메타버스 공간에서 디지털 공간에서 자기의 생활이 대부분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공간이 사라진다는 건 뭐예요? 내가 그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존재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돼버린다는 거죠. 어느 순간부터.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데이터라는 게 우리 일상과 우리 세상에 이렇게 파고 들어왔다니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잠시 뭐 이렇게 적당한 이유를 내서 핸드폰을 다 수거하겠습니다 하면 뭐 다른 거 아무리 뭐 100번 양보해서 한다 하더라도 아마 MZ 세대들은 아마 그렇게 하라 그러면 진짜로 폭동 일어날 걸요. 폭동. 왜?
군대에서도 지금 뭐라지 핸드폰 쓰고 다 그러는데 왜 그걸 수거해가고 무슨 권리로 뭐 이렇게 진짜 폭동이 일어나죠. 그만큼 그 인터넷 공간 안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적 교류를 하고 사회적 유대를 쌓아가는 이러한 형태의 활동들이 전부 다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다? 온라인 공간.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데이터를 계속해서 양산해내고 있더라.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알게 모르게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쓴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아주 이렇게 멋있게 정보화 시대에 앞서간다고 생각하면서 많은 정보량을 웹서핑을 하고 또 많은 물품들을 온라인을 통해서 쇼핑을 하고 또 많은 친구들을 거기서 만나고 은행 송금 요즘 뭐 은행 우리 MZ 세대한테 물어보면 은행 간다는 건 어디 은행 간다는 말 그런 말 안 해요 그 사람들. 은행을 왜 가요? 은행을 왜 가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 가잖아요. 우리는 뭐 돈 보내고 할 때. 근데 그 사람들은 아예 그런 개념 자체가 없다니까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마 좀 그런 관념은 있을걸요. 은행 가서 송금 한번 해보거나 다 했던 그런 경험들 어렸을 때 있을 것이고 은행 가서 뭐 대출 상담도 받아봤을 것이고 다 그랬겠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인공지능이 다 알아서 대출 상담도 해주고 대출 가부도 판단해주고 또 어떻게 뭐 돈 주고받는 건 일도 아니고 은행 거래도 은행을 우리가 이용한다. 은행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개념이 은행을 간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것도 스마트폰으로 하는 게 우리 은행이라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의 지금 관념이 완전히 지금 바뀌고 기술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고 있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디지털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 같지만 그 과정 속에서 어느 순간 우리가 우습게도 디지털 감옥에 갇혀가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불교에서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이렇게 뭐라 하죠?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사용하지 맙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모든 것들은 쓰기 나름이긴 한데 적어도 그 본인이 좀 이런 스마트폰 그리고 디지털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본인이 자아를 좀 이렇게 좀 정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좀 이렇게 보듬고 달래고 그렇게 있으려면 자기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알람과 추천들을 설정창에서 좀 잘 하셔갖고 가급적이면은 거부하는 게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 이롭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모든 것을 안 받겠다 뭐 이건 좀 곤란하기도 하겠지만 지금 같은 상황은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그 디지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액정 화면, 그러니까 우리 핸드폰 스크린, 핸드폰 액정 화면 속에서 우리가 우리가 틀 지워지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부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번째 파트고요. 지금 들어가는 것은 지금은 이제 나노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있나요? 티끌 하나에도 온 세계가 담겨 있고 그 낱낱의 티끌 하나에도 뭐 어떻다? 온 세계가 다 담겨 있다. 여러분들 불자신 분들은 이거 좀 기억나실 수도 있고 알 거예요. 법성계라고 이게 우리 해인사 정대불사를 이제 봄과 가을에 저렇게 합니다. 또 불사 또 홍보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아닌데 저렇게 이제 팔만대장경을 머리에 지고 신도님들이 이렇게 한 줄로 저 의상 스님의 화엄 일승 법궤도, 우리는 통상 법궤도 하는데 그 뭐 도장처럼 생긴 거 알죠? 사각형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거. 요 안을 이렇게 사람이 미로처럼 들어가서 뱅글뱅글 돌 수 있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법자로 시작해서 불자로 나오게끔 돼 있는 그런 아주 신기한 구조죠. 그 미로처럼 돼 있는데 저거를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행사에서는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런 이제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봄과 가을에 볕이 좋을 때 과거부터 그 대장경 판을 꺼내서
햇볕에 살짝 쏘이는, 쐬는 그런 이제 행사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전통적으로 지금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고, 여러분이 보셨던 이 장면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하면서 마지막에 피날레로 이렇게 화엄 1승 법궤도를 돌면서 법성계를 합송을 하죠. 그 합송하는 법성계 안에 바로 아까 보셨던 그 한 티끌 안에 온 우주가 담겨 있다라는 그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화엄 1승 법궤도입니다. 화엄경을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신라의 의상스님, 왕손이었던 의상스님이 중국에 유학을 가서 그 화엄의 대종장이라고 하는 지엄스님으로부터 사사를 받죠. 그래서 의상스님이 중국에서 귀국을 하기 직전에 지엄스님한테 보여준,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화엄에 대한 이해를, 일종의 졸업 논문을 저렇게 하나의 도상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천재는 천재 같죠, 저게. 저 안에 그 80화엄이 됐든 뭐 무슨 몇 화엄이 됐든 간에 그 어마어마한 대승의 최고 정수라고 가장 방대한 스케일을 자랑하는 화엄경을 저렇게 도상으로 몇 글자 안 되는 글자로 함축해서 이렇게 요약했더라 이거죠. 굉장히 놀랍긴 합니다. 아까 보셨던 내용이 일미진중함시방 일체진중 역여시 이 말이죠. 티끌 하나에도 온 세상이 담겨 있고 그 낱낱의 티끌 속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 세계가 있다. 믿을 수 있으세요? 그래서 요즘엔 여러분들 뭐 무슨 전자현미경들이 워낙 발달이 되고 또 그 저온 전자현미경 그런 것들 뭐 어마어마하죠. 거의 나노 단위까지 이렇게 볼 수 있는. 우리가 지금 보면 먼지 하나가 먼지 같은 티끌 같은 뭐가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좀 부정적 의미로 많이 사용하지만 그 안에도 뭐가 있다? 먼지면은 굉장히 큰 세계인 거예요. 그 안에도 또 다른 세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경전에 나오는 화엄경 화엄 일승 법궤도에서 나오는 법성계에서 나오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 요즘 과학이 발전해서 보니까 이게 무슨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실제라는 게 뭔지, 그 실제로 어떤 세상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뭔지, 그 나노가 또 갖고 있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불교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노 테크놀로지라고 합니다. 나노는 그리스어로 나노스라는 아주 작다. 명사로는 난쟁이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래요. 근데 이 나노가 어마어마하게 작은 거죠.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작냐?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작냐? 1나노미터면 어느 정도로 작냐면 여러분들 머리카락 있잖아요. 머리카락을 단면으로 탁 잘라갖고 그 굵기를 비교해 보면 그 여러분들 머리카락의 8분의 1 정도 되는 게 나노라 그럽니다. 1나노미터. 그 1나노미터가 1000배가 돼요. 1000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1마이크로미터라고 합니다. 1마이크로미터는 많이 들어봤죠? 어디서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황사 나오면 일기예 볼 때 그런 말 안 해요? 마이크로미터당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리 공간 면적 따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다 이 얘기할 때 1마이크로미터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뭐죠? 1마이크로미터의 1000분의 1이라는 거예요. 또 이해를 좀 돕게 얘기해서 그 1마이크로미터의 1000배는 그럼 뭘까요? 1마이크로미터가 1000배가 있어. 1000배 정도 두꺼워, 부피가. 그게 1밀리미터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1밀리미터. 그 1밀리미터가 1000개가 모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딱 아시는 1미터. 거꾸로 가볼까요? 1미터를 1000분의 1로 쪼개면 뭐다? 1밀리미터. 1밀리미터를 1000개로 쪼개면 1마이크로미터. 그 1마이크로미터를 또 1000분의 1로 쪼개면 1나노미터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게 티끌은 굉장히 큰 거예요. 큰 세상인 거죠. 1나노미터의 세상으로 들어가자 보면. 그래서 이 티끌 하나에도 수없는 세상이 펼쳐지고 세계가 펼쳐진다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게 우리가 볼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좀 종교적 은유나 뭐 수사로서 쓰는 말이겠지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나노 세계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나노 차원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죠. 극소한 상태의 세계로 들어가면 문제는 뭐다? 단순히 우리가 지금 현실 세계에서 느껴지는 형태의 좀 작군 이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 분자 단위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얘기를 오늘 좀 해볼까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쭉 말씀드렸던 그 기술 중에 가장 또 핵심적인 인공지능이니 뭐 여러 가지 사물 인터넷이니 많이 얘기했잖아요, 지금까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또 하나가, 절대 빠질 수 없는 기술 중에 하나가 이 나노 테크놀로지, 나노 기술입니다. 이것은 의학하고도 관계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우리 일상 속에서 가장 밀접하게, 내가 아무리 인공지능을 떠들어도 여러분들 지금 당장 옆에서 무슨 인공지능을 피부로 느끼기에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러죠? 현실감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인데, 아직까지는 이 마이크로 기술, 나노 테크놀로지는 이미 어떻다? 여러분들 일상에서 이미 쓰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모를 뿐인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 내용들을. 쭉 나왔죠. 분이, 모, 사, 흘, 미, 섬, 사 이렇게 나오는데 쭉 나오죠. 섬과 사, 미, 나노는 사, 섬, 미, 홀, 사, 모, 이, 분 이렇게 커지는 관계이고요. 이거는 이제 다시 또 작아지는 단계라는 거죠. 나노에서부터 좀 더 작은 게 진, 애, 묘, 막, 모호, 준순, 찰나, 허공, 청정. 우리가 청정하다 그럴 때 청정이 그냥 관념적인 수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불교에서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찰나지간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그럼 얼마나 작은 또 시간 또는 그 물질의 단위인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티끌이라면 티끌이 어느 정도 위치에 차지할까요? 티끌은 아마 우리 진이라고 하는 아마 섬사 이 정도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나노 단위에서는 나노 차원의 물질 세계는 뭔가 성질이 변한다 그러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뭔지 아시죠? 처음 보나요? 어렸을 때 가다 보면 저렇게 연꽃 있죠. 연꽃에 물이 떨어지면 저렇게 어떻게 되죠? 또르르 해서 떨어지잖아요. 그거 해보신 적 없으세요? 왜 저는 젖지가 않지? 연꽃은? 우리가 불교에서는 연꽃을 불교의 상징해서 뭐에 물들지 않는, 삼독에 물들지 않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은유로서도 많이 사용하는데, 왜 연잎은 정확히는 연꽃도 마찬가지지만 연잎은 물이 젖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그 털들이 거의 나노 수준의 털들인데, 알고 보면 그 작은 나노 차원의 그 털들이 무수히 박혀 있어서 어떻게 된다? 물 입자가 들어와도 어떻게 되죠? 공중에 붕 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표면이 거칠어지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작은 그 섬모들이 표면이 굉장히 거칠게 되는데, 그 거칠면 거칠수록 어떻게 된다? 물이 흡착성이 떨어져요. 근데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우리 지금 일반 물리 세계는 반대거든요. 그런데 그 나노 차원에서 들어가면 물질의 성질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저런 걸 이용하면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저 나노 기술을 딴 데 쓰면은, 우리 도심에 간판들 있잖아요. 그런 소재로 만들어진 거 꽤 됩니다. 간판에 먼지가 안 붙어요. 그런 원리를 이용하면 먼지가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또 청소할 필요 없는 창문, 우리 호텔 요즘 아주 만약 나노로 코팅이 된다면 어떻게 돼요? 높은 고층 건물의 유리를 닦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게 다 나노 기술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 뭐라 그러죠?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나노를 생각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선스크린 뭡니까? 얼굴에 바르는 선크림 같은 거 어떻게 하는데요? 선크림이 진짜 나노 기술인 거예요. 그 피부 모공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실은 그게 어떻다? 피부 건강에는 안 좋다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흔히 보사님들 많으니까 그 뭐죠? 화장이 잘 먹는다. 이거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컨디션이 조금 그렇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 미세 분말이 워낙 미세해갖고 얼굴에 잘 파고든다는 얘기. 한번 그 좀 해보셔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실제로 그런 유해 물질 또는 뭐라 하죠? 그런 형태의 좀 안 좋은 형태의 물질들이 우리 몸 안에 이미 나노 단위로는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또 그 속에 또 살고 있고 우리 몸에 딱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몸 자체가. 옛날에 우리 이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이거 일요일마다 자꾸 보여줬는데 이너스페이스라고 해서 상상 속에서 저렇게 조그마한 소형 로봇에 저 사람들이 주인공들이 3명이 타요. 그래서 탐사하는데 이 사람들이 인체 내부를 막 휘젓고 돌아다니는 영화였어요. 되게 유치한데 옛날 영화니까. 그래서 나중에 인간의 혈관 속이나 일관 몸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아주 작은 저 탐사선을 타고. 상상력이 되게 뛰어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인간이 마지막에 재치기 하니까 이제 인간 몸 밖으로 나오는 그 되게 재미있는 발상이었는데 실제로 이게 지금 어떻다? 이게 1987년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어떻다?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가고 있다. 아까 제가 잠깐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특이점이 온다라고 얘기했던 그 구글의 이사였죠. 레이 커즈와일.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이제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얘기에서 구글 벤처스가 설립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기억나죠? 구글 벤처스. 죽지 않는 200살, 500살까지 산다.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가장 인공지능 업계나 지금 트랜스 휴머니즘 그쪽을 얘기할 때 있어서 언급되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분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인류의 또 천재 중에 하나죠. 근데 여러 가지로 좀 비판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분이 얘기하는 여러분들 그 시중에 나와 있는 특이점이 온다. 우리나라에서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 나노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책의 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해요. 인공지능만 다 얘기할 줄 알았더니 인공지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노 기술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실제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 동맥경화나 고지혈증이나 이런 게 있으면 실제로 나노 로봇이 혈관에 들어가서 그것을 움직이면서 혈전을 녹이거나 혈전을 파괴하고 또 심지어 요즘 나오는 그 경북대학교인가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한다? 혈관을 타고 로봇이 다니면서 유해한 혈전들을 녹이거나 또는 그런 병변들을 찾아가서 공격하는 그 로봇들이 지금 개발돼 있고 지금 활용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최근에 한 2년 전에는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피가 한쪽으로 흐르잖아요. 그런데 그 작은 로봇 안에 역추진 모터가 있어서 혈류를 거슬러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상이 갑니까? 근데 그게 지금 옛날 미래 기술이 아니고 지금 현재가 딱 그 기술이에요. 지금 기술이. 지금은 이미 혈관이나 우리 몸 내부 안에 들어가서 다양한 형태의 희귀병이나 이런 부분들을 처치할 때 이 나노 로봇들, 나노봇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당연히 안 보이죠. 근데 그게 로봇의 형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봇에. 그 안에 뭐가 있다? 모터가 있어요. 모터가 있어요. 모터가 있어요. 근데 그게 로봇이잖아요. 그것도 어쨌든 아무리 지가 작더라도. 근데 그게 우리 몸속으로 들어와요. 그럼 우리 벌써 느낌이 어때요? 그걸 항상 몸에 있으면. 좀 거부감 들잖아요. 금속이 내 몸속을 휘젓고 다닌다 그러면. 그래서 면역 반응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요즘엔 또 어떻게 한다? 그 로봇을 인간의 피부나 생체 뭐하고 맞게끔 생체 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해서 거부감 없게끔 그렇게 또 로봇을 또 제작해요. 그쯤 되면 그게 로봇인가요? 그냥 생명체죠. 생명체. 우리 인간의 피부와 같은 어떤 그런 유체를 하고 있는 또 애가 이제 지능이 있는데 돌아다니는 거야. 지가 알아서. 그걸 일일이 다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걔가 이제 어쨌든 그 입력된 알고리즘대로 막 돌아다니면서 여기 혈관이 막혔네 하면서 뚫어주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음에는 그러면 우리 병원에 갈 일이 없겠죠. 이런 얘기를 주로 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나노 로봇이 우리 몸속을 휘젓고 다니면서 단순히 무식하게 싸우기만 하느냐? 아니죠. 그 모든 데이터를 어떻게 한다? 다 저장해서 그것을 또 데이터를 송신한다는 거예요. 인체 밖으로.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의 몸 상태라든지 또 유사한 사람들의 유사한 병명들하고 같이 통합적으로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다. 그 아이디어인 거죠. 실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놀라운 세상이죠. 근데 이게 지금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화 되면서 돌아다니면 정말 이 세계는 어떻게 변할까? 이때부터는 이미 인간이 아닌 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인간 몸속에 이미 로봇이 들어와 있고 꼭 내 몸속에 뭐 팔 하나 다리 하나가 잘려 있어서 사이보그가 돼야지 꼭 인공지능이나 뭐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미 우리 몸 안에 의료용 로봇들이 그 나노 단위로 나노 로봇의 형태로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이 레이 커지와일의 예상에 의하면 향후에는 이 모든 것들이 실제 다 실현이 되고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심지어는 인간이 이제 죽지 않을 거다. 모든 인간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나노에 대한 설명이고 그럼 우리 불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느냐? 불교에서도 극미랑 이건 이해 안 되셔도 넘어가도 돼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오셨으니까 불교에도 이런 고민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물질 단위가 뭐냐? 그랬을 때 이 유식 쪽에서는 이 극미론이라는 게 과거 우리 아비달마 구사론에서부터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 한문으로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극미. 굉장히 익스트림하게 작다는 거죠. 굉장히 작다는 거죠. 이것을 파라마누라고 그러는데 봅시다. 이 극미는 뭐냐면 내가 있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기초 불교대학 시간에 뭐 배웠어요? 우리 육군 하면 뭐죠? 안이비설신이를 얘기하잖아요. 눈, 귀, 코, 혀, 몸. 의식까지 하면 육근이 되는 거예요. 의까지 하면 육이 되는 건데 앞에 5개 전 5식. 눈, 귀, 코, 혀, 몸. 안이비설신. 그게 5근이에요. 5근. 그죠? 그러면 그 5근을 갖고 만들어내는 대상세계를 뭐라 그래요? 5경이라 그래요. 내가 지금 거사님을 봤잖아요. 그런데 거사님 말고 내가 거사님을 식별하기까지의 거사님과 나와의 공간, 이 관계 속에서 이 공간에 뭐가 있느냐? 뭐가 있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거긴 하지만 내 안에서 5근과 5경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물질이 극미라 그럽니다. 그 물질을. 5근과 5경 사이에 존재하는 물질을 극미라 그러는데 가장 작은 입자란 뜻이죠.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불교에서 더 좁혀서 얘기하면 아비달마 구사론 전통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수에서도 그러면 극미는 뭘로 이루어졌냐 이렇게 또 알아보니까 이건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과거에 아비달마 전통에서 극좋은 전자현명이 있어서 이걸 볼 수 있었을까요? 스님들이 선정에 들어서 수행력 높은 스님들이 선정에 들어서 본 내용, 파악한 내용들이라는 거죠. 자, 봅시다. 그게 극미라는 건데 우리 눈, 귀, 코, 여, 몸이 작동을 해서 뭔가를 사물을 접촉하거나 만지거나 냄새 맡거나 눈으로 봤을 때 그 오경이라는 경계가 생기는데 그 경계 사이에 있는 게 극미다. 그 극미는 단순히 극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건 두 가지가 같이 합쳐져서 극미를 이루더라. 그 4대종은 뭐냐 하면 이렇게 지수화풍으로 나누어져 있더라는 거죠. 이 지수화풍 4대종은 우리 물질 극미 안에 언제든지 한결같이 있는 겁니다. 조금씩 모양은 바뀌지만은 한결같이 있는 거고 이건 조금 더 어려운 얘기인데 소조색 지수화풍의 그 4대종 지수화풍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물질이 소조색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4대종과 이 소조색이 합쳐져서 어떻게 하죠? 뭘 만들어? 극미를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가장 작은 미세한 단위를 극미라 그런다. 딱 그 정도만 알아줘도 여러분 어디 가서 불교 얘기할 때 불교에서는 그 뭐 나노를 극미 정도로 딱 그렇게 얘기하면 어우 이분 엄청나게 불교 공부 많이 했구나 딱 얘기하실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극미라고는 표현을 쓴다. 우리가 장미를 볼 때도 장미가 밖에 장미가 있어서 장미로 보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장미는 뭘로 봐요? 눈으로 보죠. 한자로는 안근으로 보는 거죠. 안근으로 뭔가를 볼 때는 뭐가 생겨? 일단 오경이 생기잖아요. 오경계가 생긴다고. 내가 빨간 장미꽃을 보고 할 때 그 오경이 생기는데 그 내 눈의 안근, 눈의 근 뿌리하고 그
안경 사이에는 극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뭔가 사물을 볼 때 그것은 밖에서 빨간색 장미가 있어서 장미가 아니고 내 정신, 내 마음에서 이 안근이 있어서 볼 때 이게 어디서 본다? 밖에 있어서 사물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데이터가 그걸 처리하는 거예요. 내 안의 데이터로서 빨간색인지 인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 빨간색 장미는 빨간색 장미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빨간색 장미라고 인식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내 안에 빨간색 데이터가 있어서 그걸 그렇게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내 눈에 그렇게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불교에 인식하는 것, 불교가 세상의 사물을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하고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른데 그게 과학이에요. 그게 맞아요. 내가 우기는 게 아니고 지금 현대 과학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정확히 일치합니다. 사실상 뭐 정확하다 그러면 뭐 조금 더 다름없이 맞냐 그건 말은 아닌데 지금 현대 과학에서 얘기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하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사물에 대한 이해하고 대부분 일치합니다. 우리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밖에 뭔가 맛있는 뭐다, 이쁜 뭐다, 멋있는 남자다, 좋은 뭐 백이다.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거다? 알고 보면 그게 진짜 이쁜 것도 아니고 그게 진짜 뭐 명품 백이라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데이터에 저장된 게 거꾸로 투사가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들어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내가 지금 아웃풋이에요. 아웃풋이 아니라 인풋이에요. 내 눈에 들어온 것 뿐이에요. 내가 알아서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밖에서 보는 게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얘기는 나중에 혹시나 기회 있으면 차근차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뭐 칼럼에 썼던 건데 그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를 마지막으로 사소한 게 사소하지 않게 만들어버린 너라는 별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게 특별하지 뭐 이런 게 이제 이것도 시로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대적 법성계로 한번 이해해 줬으면 하고요. 리파스테르 무한히 작은 것의 역할은 무한히 크다라는 명언을 남기셨죠. 이런 파스테르 우유 그 파스테르 맞습니다. 예. 자 됐습니다.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고요. 오늘은 두 가지였죠. 액정 화면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과목으로서 우리 자신을 오히려 제한하고 속박하는 역기능으로서 디지털 데이터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봤고요. 또 후반부에는 우리가 지금 첨단 기술을 많이 다루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이다 인공지능 시대다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좀 많이 빠뜨리는 부분이 뭐냐면 이 나노 테크놀로지 분야인데 여러분들은 그래도 오늘 강의를 들으셨기 때문에 세상이 많이 변한다더라 디지털로 다 전환된다더라 그 중에 인공지능만 있는 것도 아니고 나노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차지하더라. 이게 떠올리지 않으면 여러분들 매일 바르는 선스크린을 자꾸 생각하시라. 그걸 떠올리면 참 내가 품을 바를 때마다 이게 나노 기술인데 이거 뭐 이런 게 내 몸에 들어올 건데 로봇 형태로 뭐 이런 상상하시면서 이게 첨단 기술인데 뭐 이런 생각하시면 그래도 오늘 공부를 잊어버리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자,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